대패를 올리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혹시 이제 가족에게 나눠줄 분 있으면 더 드릴 테니까 그래 하시고, 안에 보면 여기 이제 글이 써 있거든요. 열어봐도 돼요? 네, 심정 부족이니까. 우리는 둘이 읽어드릴게요. 망님이 본래 공한 줄 알면 생각이 주인 행세 못하리. 아는 그놈 깨어나 감정 생각들 수족이 되어 하는 일마다 자유로워라. 감사합니다. 예,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의식을 분명히 깨워서 주인을 찾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세뱃돈도 있어. 망념이 본래 공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네.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끌려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종잣돈이 복을 많이 지으라고. 종잣돈이니까 이제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라고. 여기 방송할 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마음이 그렇게 좁아서 어떻게 쓰겠어? 좀 크게 마음을 쓰죠. 왜요? 우리 친절하게 하는데요. 그러니 그 사람도 불편해서 얘 밥 안 먹잖아, 이겠어. 그러니까 잘 공부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저희 밥 한 끼라도 전략하면 좋죠.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런 거가 좀 베풀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요거 바로 그 종잣돈이에요. 네. 복 좀 지으라. 네, 마음을 좀 크게 써야지 작게 써서 되겠어요. 네. 안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밖에까지 따라가서 여기 끝에 보면 좀 친절하게 대하고 이래야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자비심이 있으면은 가지를 않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네. 여기 이제 탑이 있는데 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념 봉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망념이 없어요. 원래 마음의 본성이 망념이 없기 때문에 망념 봉공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 탑은 원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옆에 보면은 종이 하나 풍경이 달려 있죠. 풍경. 예. 마음이 이제 본래 공한 줄 알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인연을 따라서 소리를 내는 건데, 인연 따라 소리 내는 것 자체가 망념이 없다는 걸 표현한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부처님 법이 마치 그와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꼭 더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난 뒤에 가져가십시오. 많이 가져왔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원래 경제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원래는 경제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기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가 좋아지는 게 우선 아니겠어? 가정에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나라도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이니까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싸우니까 그 중간에 끼은 나라들은 좀 힘들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기경제하겠습니다. 생겨나기도 아니고 소멸하기도 아니고 검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갖추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첫 번째인 당신께 경의를 표한다. 184페이지.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부처님이 이렇게 보낸 답장 세 번째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참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요하면 어느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요하다는 거하고 정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참선 공부라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는 공부고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 설 연휴라고 해서 TV를 보니까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 예. 좀 이제 문제점을 좀 지적한 것 같은데, 교육제도에 관계되는 거. 근데 그 교육제도를 얘기하면서, 우리 좀 이제, 아이들이 고3이 되면은 부모도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1등주의라 그럴까? 그러니 권력을 잡으려는, 이 권력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아이가 반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 같은 뾰족하게 좀 피라미드를 던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는 둥글다. 근데 어떻게 피라미드 같이 그런 삶을 살아라고 강요를 하느냐? 자기는 못하겠다 하고 반기를 드는 얘기에서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에 이제 인류대학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최상층의 이 피라미드 제 꼭대기에 위치해 그 자리를 전부 다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반성한 내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슬쩍 보다 보니 그런 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평등하다는 뜻인데 정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몇 명이 될까 하는 거죠. 사회에는 보면 전부 다 이 권력에 의해서 부조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폭행 사건이에요. 교육계에 일어나는. 그니 코치가 권력을 휘둘러 성폭행하는 내용.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이 이제 검찰에서도 그거 일어났죠. 체육계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벌의 갑질 같은 경우도 보면 권력이거든요. 권력에 의해 가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사회 자체가 그래요. 과연 권력을 잡고 고위에 오르게 되면은
정말 행복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드라마 같이 느껴졌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만 아니고 그게 또 뇌물 사건 같은 것도 뇌물도 권력과 관련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 뒷면에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붓다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회에는 불평등을 계속 조장하고 불평등이 그 정점을 이루고자 노력한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참선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여기 대선사가 이야기한 게 그런 얘기. 마음의 본성은 방향도 없고 처소도 없다.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의 본성 무슨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평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얘기하자면. 그럼 화두를 든다는 것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불평등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자기 마음의 본성을 회복한다 하는 거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가까이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 평등이 실현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요 조그마한 요 센터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은 이 안에도 불평등이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은 전부 어디에 있는가? 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없애는 게 중요하다. 사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선 공부를 하든 뭘 수행을 하든 하는 목적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을 그런 걸 비춰봐야 돼요. 그럼 여기 공부하는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초인류 엘리트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4대부들이죠. 벼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요즘 말하면 장관이라든지 뭐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또는 판사, 검사, 뭐 총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대선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왜 이런 공부를 왜 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제 속에 묻혀 살면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아주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굉장히 고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벼슬이 떨어질까, 잘못해서 정적이 훨씬 밀기 말려서 기왕가고 죽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늘 불안한 거죠. 얘기하자면 현재 우리 사고인 사회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184페이지 보십시오. 고요히 앉아있을 때 문득 이 두 가지 병이 나타남을 알게 되거든. 다만 구자무불성이라는 화두를 들게 되면 이 두 가지 병은 애써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아도 당장에 안정될 것입니다. 두 가지 병은 혼침과 들뜸을 얘기합니다. 들뜸은 바깥 대상에 대해 들뜨는 마음인데 그때 7가지만 8가지만 얘기했나? 7가지만 얘기하고 10가지를 얘기 못했는데 대상이 들뜨게 되는 게 10가지가 있어요. 자, 형상, 소리, 향기, 맛, 촉감, 5개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하면 7가지 되고, 그 다음에 탐진치 이렇게 하면 10가지가 돼요. 10가지 되는데 요즘 이제 그 TV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가 뭔지 아세요? 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는 먹는 겁니다. 음식 맛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맛에 탐착하는 것도 이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들뜨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10가지 대상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행위로 드러나는데, 잠을 자다가 또 마음이 움직임이 생기면 잠에서 깨게 되고 잠을 못 잡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탐욕에 관계되는 거나 승림에 관계되는 거나 어리석음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득 당한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난다. 잠을 자다가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정형적인 그런 걸 들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뜨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다음 헌침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헌침은 조는 걸 얘기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왜 졸음이 왜 올까? 이 속에는 그것이 의식이 깨있지 못한 걸 의미하는 거죠. 의식이 깨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혼침은 항상 어리석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를 봐야 돼. 이치죠. 여기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이제 이예요. 보통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성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의식이 늘 깨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안가밖에 없습니다. 과거, 현, 미래를 떠나 있는 거죠.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를 가거나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은 마음이 늘 들뜨거나 혼침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무는 것이 없다고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의식이 깨있게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병이 이제 나타남을 알게 됐지만은, 여기 고요함에 앉아있을 때 그렇다. 그냥 고요하게 앉아있을 때. 고요함을 추구하는 거죠. 이 고요함을 추구하는 고목선이라고 해요. 돌덩어리라든지 고목과 같이 앉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목적이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혼침과 들뜸이 일어난다. 근데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없다 하는 이 말 한마디,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있을 때는 헌침 들뜸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찌해서 그러냐는 거죠. 여기 보면은 구자 무불성이라는 하두를 들게 되면 혼침과 들뜸인 두 가지 병을 애써서 물리치려고 하지 않아도 단장이 안정될 것입니다.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곧바로 힘이 들게 되는 것이 곧 힘을 얻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힘써서 고요한 데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다만 이것이 곧 공부입니다. 자, 힘이 들게 되는 것이 곧 힘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익숙해졌다, 익어졌다는 거죠. 익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행은 대개 힘으로 하는데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자,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없다 했습니다. 무 했습니다.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이제 이걸 얘기를 좀 해보죠. 6가지 힘이 있어요. 수행하는데 첫 번째는 청문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사유의 힘. 세 번째는 정념의 힘. 네 번째는 정지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정진의 힘입니다. 여섯 번째는 속달입니다. 자, 대개 이제 이 정념의 힘에서는 2를 씁니다. 2를 사용해서 번뇌를 없이. 정지의 힘은 뭔가 하면은 혼침과 들뜸을 없애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바른 알므로써 이건 혼침에 들뜸을 아는 것으로서 없애는 거죠. 정진의 힘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숙달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개는 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이거죠. 이거 붙들고 있네. 이 조사의 엉꾸라고 그러죠. 조사의 엉꾸. 이 조사의 엉꾸에 없다 하는 걸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예. 붙든다 이거죠. 막 움켜쥐는 거죠. 예. 좀 얘기하면 움켜쥐는 겁니다. 움켜쥐고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 자, 놓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무하는 거 붙들고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은 정지 힘, 들뜸과 혼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게 무자를 붙들고 있을 때 내 혼침도 없고 들뜸도 없는 상태에, 간다, 이러면은, 이 6가지 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정령 힘에서 정진 힘 이 3가지가 해당합니다. 이 혼침과 들뜸이 없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화두를 드는 것, 이 무자 화두를 드는 것도, 이 무자 화두를 들고 있는 것도 날이 가고 달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날이 가고 달이 간다 하는 거는 내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붙들고 있는 게. 그런데 이게 붙든다고 해서 될까? 후대에 가면 화두를 의심하라 그래.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는 의심하라는 말이 없어요.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이 없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오늘 한번 해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부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래야만 이게 무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향벽선사는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의 본성이 법입니다. 이게 다르마예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이 꼭 법이고 법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창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 마음의 본성인데,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창구하는 사람, 뭘 창구하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조사의 엉구를 창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자죠. 무자를 창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창구하려고 그러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전제되는 게 있어요.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거 조사의 응구를 참고해가 내가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다 하는데, 이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참고를 못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코드가 맞아요. 분석이 코드가 맞는다고 하는 거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결과를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여 수행하는 거죠. 결과물은 마음의 본성이 결과. 요걸 의지해가지고 요거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결과를 의지해서 수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결과에 의지해서 내가 수행한다면 이 코드에 맞아야 된다 그랬죠. 결과에 맞는 방편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에 맞는 방편. 그러면 결과에 맞는 방편이 뭘까? 조사의 응구가 결과에 맞는 방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겠죠? 자, 세 가지 충족되는데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달이 가고 날이 가야 되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음의 본성이 뭐냐? 대선사가 다 얘기했어요. 마음은 방소가 없다. 예, 요거는 이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이거는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예, 마음을 벌써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마음은 공적한데 방향도 없고 처소도 없다 하면 그 크기가 무한이죠. 자, 크기가 무한입니다. 이게 다 이 분석해보면 그런 거죠. 왜? 방향도 없고 처소가 없는데, 처소가 없다 하는 건 뭐예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는 거고, 방향이 없다 하는 거는 크기가 무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크기와 넓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비어 있어요. 이건 비어 있다는 거죠. 빈 걸 뭐 다른 말로 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석을 잘 해보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힘,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게 마음의 본성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참고를 해야 되고 어쩌쯤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힘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사유를 해보는 거죠. 사유를 해보는데, 세 번째는 정념 힘으로 실제로 이제 해보는데, 하도를 붙들고 있는 거는 정념 힘이에요. 정념 기억하다는 거죠. 기억하는 기억이거든. 붙들고 안 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조사의 응구가, 자, 여기 보면은 코드가 맞아야 되죠. 이 마음의 본성이라 하는 결과 보니까 크기도 무한이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 그 티베트 고성은 뭔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마음에 머물 수 있으면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티베트 고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선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붙들고, 자, 이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을 여기에 도달하려면은 방편이 필요한데, 그 코드에 맞는 방편이 뭐냐? 결과에 맞는 방편이 조사의 응구다, 이거죠. 그럼 조사의 응구가 이것이 어떻게 맞을까? 무하는 것이 어떻게 맞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크기도 무한이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것은 벌써 뭐가 떠났습니까? 말을 떠났습니다. 말을 한다 하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는 거죠. 또 생각도 떠났습니다. 말과 생각을 떠났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하는 건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방향이 있고 처소가 있다는 얘기인데,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사의 응구 중에서 조주무자는 어때요?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대요. 그러면 불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뭐가 있다? 네. 뭐가 있다는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 있다 이러면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습니까? 묻는 거는 이 부처의 개도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이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의 견해죠. 견해는 방향이 있고 초소가 있다는 거죠. 견해라 하는 그런 거죠. 없다 하는 그런 견해를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은 뭡니까? 이는 궁극적인 거죠. 궁극적인 게 바로 이 불성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바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본성은 개든 사람이 다 같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럼 뭐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면 당신 마음의 본성이 있어요? 이러면 묻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있다고 하면 말이 맞아요? 안 되죠. 틀리잖아요. 마음의 본성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있다고? 없다 해도 틀린 거죠. 그거는. 있다 없다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 하는 말은 그건 이런 견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마음의 본성 말과 생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주무자를 붙들고 있으면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죠. 우리는 개는 불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면 개에게 불성을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여기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있다는 생각을 없애주는 거죠. 그 말은 어떠한 생각이 나거나 어떻게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하는 방법이 조사 응구 중에서 무자를 얘기해요.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붙들고 있을 때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데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면 굳건하게 무자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무락하는 거는 악지 악과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서 방학차이나 수미사나 똑같아요. 그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저는 불성이 궁극적인 건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하니까 너 허물 많아. 이 수미산하고 엉크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경지가 뭐냐? 무념이에요. 무념. 그건 생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망념이 없는 걸 무념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이 묻는 이야기는 이런 뜻이에요. 나 최후의 경지 망념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웅스님이 너 허물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경지 이런 거죠. 물인물이라 하는 게 한 물건도 없다 하는 최고의 경지가 있어. 그러니 음양이라는 스님 와가지고 이렇게 저 한 물건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최고의 경지 같지요? 이러니까 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왜 버려야 되는 얘기죠? 최고의 경지 갔는데. 그래서 초기경제에서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기는 수행해서 아라한이 됐다고 생각했지만은 늘 안함에 머물러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제가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안함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당신은 아라한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라한의 향기를 붙들고 있는 이상은 늘 안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라한이라는 향기를 버리면은 정말 당신이 아라한이 됩니다. 똑같은 논리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버리면 진짜 무념에 들어가는 거고, 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을 버리면 진짜 한 물건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거고, 똑같이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묻지만 정말 불성의 자리에 들어가면 불성이라는 말을 버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조준무자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특징이 있다. 특징.
그럼 기존의 수행은 어떻게 했느냐? 예. 기존의 수행은요, 예. 원인을 의지하는 거죠. 자, 원인을, 이건 결과인데, 깨달은 결과 보니까 모양도 색깔도 이것도 하는데, 원인을 의지해 수행하는 특징이 뭐냐면, 번뇌를 없애는 데 있습니다. 자, 이 법을 가지고, 법을 원인으로 삼는 거죠. 요거는, 여기는 뭡니까? 이 법을 어떻게 삼죠? 요 법을 결과로 삼는 거죠. 자, 법을 원인으로 삼는 거하고 법을 결과로 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해요. 그럼 이걸 한번 해보죠. 신, 수, 신법. 처음에 이제 몸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면서 뭐를 관찰하느냐? 이 몸이 무상하다 하는 걸 관찰해 주겠죠. 그 다음에 고, 무아를 관찰해 주죠. 이걸 뭐라 하면 삼법인들이래요. 여기는 뭐냐면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 뭘? 이거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이 몸이 무상하다고 알아차리고, 몸이 불만족스럽다고 알아차리고, 몸이라고 하는 무아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합니까? 삼법인은 법인데, 법으로서 항상 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고, 몸은 즐겁다는 생각을 없애고, 무아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는 거죠. 항상 하다, 즐겁다, 자아가 있다 하는 건 뭡니까? 번뇌잖아요, 번뇌. 법이라 하는 이 삼법인을 가지고 번뇌를 없애는 거야. 예? 그러면 이 법이 어떤 역할을 해요? 원인 역할을, 번뇌를 없애는 원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의지해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원인을 의지해 수행하는 방법의 특징은 전과 후가 있다는 거예요. 차츰 가야 돼요. 밟아가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는 밟아가는 게 없어요. 한 번에 가는 방법 얘기하잖아. 공통점이 있어요. 결과를 의지해도 날이 가고 달이 가야 되고, 원인을 의지해도 하나하나 없애가는, 번뇌를 없애가는 것도 날이 가고 달이 가야 돼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방법이 방편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몸이 소멸하면은, 그 다음에 감각 관찰은 무상고, 무아, 삼법인 관찰이에요. 그 다음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 마음이 뭐가 있어요? 열반이 있죠. 열반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 이거 하고 이거. 우리 마음의 본성이 열반이에요. 얘기하자.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는 정념을 얘기합니다. 네. 수행 방법. 여기 알아차리는 정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츰차츰 밟아서 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번뇌를 없애서 촉촉히 해가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데 하도 참고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그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번뇌를 없애가면서 수행해가면은, 길을 가면은 이 뭐 장애물이 있으면 자기 치워야 되잖아요. 치워서 가는 건데, 하도 참고법에는 장애물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바로 가는 걸 얘기해요. 왜 그러냐? 마음의 본성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데에 내가 딱 머물러 있으면 무슨 번뇌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지.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도 참고법이 굉장히 참신하고, 굉장히 쉽게 말해가지고 방편이 굉장히 훌륭해요. 단점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야 된다는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자기 건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법하고 사람이 있는데 법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다. 사람에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예. 왜 그러냐? 여기는 총명과 우둔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 있고 우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법을 깨치는 데 있어가지고 빠르고 느린다는 그 사람이 총명하고 둔함하고 관련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방편이 필요합니다. 방편은 어떤 방편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빠르고 느리면 사람에게 당연하게 있는데 어떤 방편을 쓰느냐에 빨리 갈 수 있고 느리게 갈 수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화두를 참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본성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된다. 여기는 어떨 때는 무념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무일물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원이 내용 자체의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된다. 그나마 이 방편을 쓰는 것도 말과 생각을 떠날 수 있는 방편을 써야 돼요. 그게 조사의 응구예요. 조사의 응구의 목적은 번뇌망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본성 자리가 번뇌망상이 없기 때문에 본성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돼. 예, 이해가 됩니까? 네. 예?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그걸 번뇌망상을 없애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원인을 의지해 수행하는 것은 법을 원인으로 삼아서 번뇌를 없애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 본성을 들어가요. 얘기하는 거.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원인을 의지하든 결과를 의지하든 날이 가고 달이 가야 됩니다. 이거지.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방편이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수행법이라고 무조건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해. 왜 그러냐면 사람 근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기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하도 참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거든. 그래 어쨌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잘 맞는 사람은 빨리 가서 끝날 수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은 10년, 20년 선방에 하자 화두를 들어도 못 깨닫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 뭔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도반을 만나느냐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건 조건이에요. 그 뒤에 가면 이제 그 도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요게 내용이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는 고요한 데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다만 이것이 곧 공부다. 여기에서 화두 참국의 특징은 고요함이 목적이 아니죠. 고요함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화두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화두에 마음을 두려고 그러면은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있으면 조사의 응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번뇌망상을 그걸 이제 비유하면 화로 위에 눈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화로 위에 눈이 떨어지면 눈이 머물지 않듯이 마음의 본성 자체가 화로와 같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본성인 화로 같은 마음에다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뭘로 가지고 조사의 응구로 머무는 거죠. 그래 머물고 있으면은 번뇌망상 입으로 애써서 없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장애하고 있는 혼칭과 들뜸을 굳이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화두를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 대선사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이 몇 마디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속이 깊은 뜻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얘기하면. 자, 부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가나선의 요체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하두만을 드는 데 있다. 잠이 와도 화두를 들어 잠을 물리치고 망상이 일어나도 화두를 들어 그 망상을 물리치는 것이다. 화두를 들은 일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먹었는지 굶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잠을 잤는지 자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지금 죽은 상태인지 살아있는 상태인지 생각하지 않는다.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는 하두만을 참고하고 또 참고하는 것이 가나선의 공부 전부다. 그것이 무슨 고요하고 시끄러움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참구락하는 거는 엉구를 붙들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조사의 엉구를 붙들고 있는 걸 하두를 참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두 참고법의 방편은 엉구를 붙들고 있어요. 무락하는 엉구를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화두 자체가 맑아 생각을 끝났다 하는 걸 빨리 하게 돼요. 그럼 조사의 엉구인 무자를 붙들고 있으면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송강사 살 때, 교본 큰 스님께서 입적하실 때도 앉아서 이름에 돌아가십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듣기로는, 입적하실 때도 얘기. 마찬가지로 이때 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망상, 그냥 잡념이나 감정 이런 걸 다 그냥 끊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화두가 오롯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그냥 말하자면은. 그럼 마찬가지로 묵잠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은 말과 생각을 끝난 자리가 튀어나와요. 얘기하자면. 자, 그런 방법을 이제 고봉선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양이 그림을, 뒷그림을 그려주면은 제자가 똑같이 그림을 반복해서 그리면 어느 순간 고양이가 살아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하듯이. 무자를 붙들고 계속 실험하다 보면은 마음의 본성이 마치 폭탄이 폭파하듯이 뻥 하고 뚫린다는 거지. 우리가 저기 밤 있잖아, 밤에다 보면은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거 같다는 거지. 그리고 이 줄탁동시란 말도 있어요. 줄탁동시.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려고 뿌리로 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탁탁 치면은 바깥에 음미가 볼 진원애가 똑같이 그 자리에 뿌리를 쪼아대는 그냥 껍질 탁 부수면 병아리 탁 튀어나옵니다.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마찬가지다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무자만 붙들면 된다. 자, 그 다음 이 참정이 지난달 남전 땅에 있을 적에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상승이 묵조사승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힘써 배척하는 것을 보았어. 묵조서는 특징이 뭔가 고요함을 추구한다는 거지. 고요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틀렸다. 하도를 들어야만 의식이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는데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귀신굴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묵조사선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힘써 배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해서 의구심과 분노가 서로 반반이었는데 산성의 정전 백수자 하도에 대한 개성을 문득 듣고는 홀연히 칠통을 타파해 한 번 웃는 가운데서 백천가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산성의 입을 열면 마음마저 환하게 보았으며 추호도 수중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상, 아상도 서로 다투지 않고 그 산성을 대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인상이라 하는 나는 사람이다는 생각, 아상이라 내가 있다는 생각을 아상이라.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넌 동물이지 나 사람이야 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아상은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있어 너도 아가 있다는 거죠. 너 나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과 아상이 없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산성에 대한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그곳이 있으니 한번 그것이 사실인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정에 있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참정에 누굽니까, 이 사람이? 자, 앞에 이름을. 예, 부추밀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참정이라는 분이 깨달았으니까 당신 그거 가서 한번 법담을 나눠보십시오. 그럼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비스의 말씀 들어보고 또 얘기해보죠. 옛말에 나를 낳은 자는 부모요 나를 키운 자는 부모다라고 했다. 참석 공부를 하는들이 여기 훌륭한 도반이 있었어. 서로서로 경책하며 격려를 해줬어. 공부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도 있다. 마침 부추밀은 성각자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 대선사는 이참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하기도 하고 공부의 바른 길을 안내받기를 공부하였다. 대선사는 평소에 묵조사스니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며 첫째 배척하고 그것이 비난하였다. 남을 비방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참정은 그런 비난을 듣고는 의심하고 분노하였다. 뒷날 대선사의 개송 하나를 듣고는 활련히 깨달아 대선사를 철저히 믿게 되었다. 참고로 그 개송 아래와 같다. 드라마의 잠나무를 오늘 거듭 새롭게 들어보니 조조의 강문을 타파하고 특별히 현면 말씀을 찾았노라. 자, 이 드라마의 잠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조사가 서쪽의 뜻은 뜻이 무엇입니까? 조사가 뭐 달마스님이죠. 달마스님이 중국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하니까 성녀가 그런 경계를 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경계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 또 물었습니다. 조사 서쪽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조사 서쪽의 뜻이 뭡니까?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어떤 경계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를 붙들고 있으면은 조사 서쪽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의문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조주묻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대중에게 묻노라. 이미 조조의 관문을 타파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특별히 현면 말씀을 찾는가? 잠깐 있다 다시 말씀하였다. 처음에는 다만 뒷풀이 길고 짧은 것이 있는가를 의심하였는데 다 태우고 나니 땅이 본래 평탄하지 않는 것을 비로소 알았노라. 자, 뒷풀은 뭡니까? 예. 자, 조주의 관문은 이제 뜰 앞에 잣나무에 대한 건데 현면 이 관문을 타파하고 특별히 현면 말씀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조주의 관문을 타파해서 깨달았다는 얘기고 깨달았고 난 뒤에 특별히 현면 말씀을 찾아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특별한 현면 말씀을 찾아도 그건 찾을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동안 잠깐 있다가 이제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경계를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다만 뒷불이 길고 짧은 것이 있는 걸 의심했다. 뒷불이 뭡니까? 길고 짧은 건 뭡니까? 번뇌망상이죠. 변해를 얘기해요. 다 태웠다 하는 말이 뭡니까? 지혜의 불로 다 태워버렸다. 그래, 번뇌망상이 다 사라졌다. 다 사라지니 땅이 본래 아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땅이 평탄하지 않다 하는 말이 뭘 얘기해요? 평탄하지 않다 하는 거는요, 모든 건 인연 따라서 있다는 거예요. 인연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냥 자성이 없다는 말 똑같습니다. 비었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특별히 현명한 말씀이 없다. 깨닫고 그 깨달으면 그 끝이다. 그런 얘기. 깨닫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무자를 붙들고 있든지 정경 배수자든지 붙들을 관문을 통과하면 끝난다는 게 따로 없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정전 백수자화란 어떤 성녀가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상서주의 뜻입니까? 조주선사는 말이에요. 그 앞에 잔남입니다. 그 성녀 다시 말해요. 화상께서는 경계를 들어서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조주선사가 말씀하였다. 나는 경계를 들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 그 성녀가 다시 물었다. 무엇이 조상서주의 뜻입니까? 조주선사가 말했다. 그 앞에 잔나무입니다. 자, 뜰 앞에 잔나무하고 땅이 본래 평탄하지 않는 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뜰 앞에 잔나무라 하는 게 다 인연 따라 생긴 것이지.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얘기하자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쉽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설 다 안 쉬고 공부하러 오신 건 대단해요. 그죠? 오늘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저거 오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공부 열정 때문에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죠. 도겸상자가 이미 복당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이미 그곳에 도착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고생하며 참선을 했습니다. 그도 또한 일찍이 10여 년을 고목선을 들어가 있었는데, 고목이라 하는 건 죽어 있는 선을 얘기합니다. 그게 묵조선을 얘기하죠. 근년에 비로소 마음의 안락을 얻었습니다. 만나거든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 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는 일찍이 나그네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무척 의외로 여깁니다. 아마도 반드시 그 정서를 틀어놓을 것입니다. 요 도겸이라는 분은 대선사 상자입니다. 이렇게 강설에서 거기 나옵니다. 대선사의 제자 도겸이라는 상자가 있었다. 당대 제일 가는 선지식의 안목에 번가는 견문과 식견과 향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다. 그는 가끔 대선사를 대신하여 멀리 다른 지방을 다니면서 편지도 전달하고 대선사에 관한 성법을 가르쳤던 분이다. 부처님에게 그 제자를 보낸 것이다. 당시에는 묵조선이 천연을 휩쓸었기 때문에 도겸상자가 한때는 묵조선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 즉 묵조선에 빠져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가르치기에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으로써 다른 길을 가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런 나그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나그네 심정을 안다. 그러므로 잘 말해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고선이란 고목선을 가리키는데 말라 죽은 고목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뜨끔히 앉아만 있는 선, 즉 묵조선을 가리킨다. 그 묵조선님도 그런 얘기. 봄같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은 그 무기공이 떨어진다 하고 육조 단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하면 안 된다. 자, 이 가나선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마음의 본성을 한 번에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뭐 삥삥 둘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본성을 바로 가리키는 데 있다 이거죠. 마음의 본성을 바로 가리키는데 그 방법의 조사의 응구가 그 방편 역할을 합니다. 방편이 훌륭하기 때문에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만 있으면은 마음의 본성을 닫는다 하는 게 가나선 요즘입니다. 단지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나선을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조사의 응고를 붙들고 수행하는 것은 이제 세세한 부분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6가지 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스승의 법문을 듣고, 두 번째 화두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냥 파악을 하고 그게 사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두를 붙들고 놓치지 않고 실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혼침도 들뜸도 오기 때문에 화두를 붙들고 있어서 들뜸과 혼침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가면 정진하는 거고, 그리 익숙해지면은 힘이 들 때쯤은 그건 이제 힘을 얻을 때다. 그 다음에 이제 숙달의 힘으로 가면 아마 공기의 연기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선 사막타 수행에 이 6가지 힘을 이용을 하는데 화두 참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화두를 붙들고 실험하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야 된다.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원인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든 결과를 의지해서 수행하든, 네. 내가 힘쓰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6가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부터 이제 또 대성 삼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성 삼마타 수행이 마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화두 참고법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요. 유사한 점이 있는데 다르다고 하면 조사의 응구를 붙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런 유사한 점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제가 6가지 힘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데요. 그러면 삼매에 들어야 이제 그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럼 어느 단계가 삼매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삼매라고는 이제 화두 삼매락 하는 게 있어요. 화두 삼매락 하는 게 있는데, 그 삼매가 지금 이제 날이 가고 달이 갈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힘이 들고 힘이 덜 들 때쯤 되면 힘이 이제 생길 때다, 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때는 아마 이 타선 1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타선 1편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평경 상태를 넘어가지고 주가 약간 하된 상태거든요. 그걸 심일경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된 걸 타선 1편이라고 해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먹어도 먹는 줄 모른다. 화두를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붙들고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익어지면, 얘는 타선 1편은 말은 없지만 익어지면 이제 그게 힘이 덜 때거든요. 힘이 덜 들 때다. 그러니까 굶었는지 생각, 다른 그런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 화두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타선 1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화두 삼매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홍선사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고요함이 옵니다. 그게 화두 삼매죠. 고요함이 올 때 다시 화두를 들어야 됩니다. 그때 화두라고 말과 생각을 끝난 본성이 자리이기 때문에 본성이 자리를 다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고요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실험하고 수행해 가면은 공격 연기가 나타나는 거죠.
안가박이 텅 빈 상태에서 신령스럽게 아는 암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멀지 않다. 나온선사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어느 경지라는 거를 짐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아람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지에 가더라도 네. 이제 선진식에게 증거를 받아야 돼요. 아니 글쎄요 이제 근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아라한쯤은 됐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아란이 됐다 할 때는 아란이 못 됐다. 글쎄요 이치는 그런데 본인은 이제 내가 아라한쯤 됐어. 그러니까 아란이 되면 아란이 됐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때까지 네. 그런 향기는 안 가져요. 자기가 깨달았으면 깨달았던 생각을 가지지 않게 돼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좀 됐을걸? 됐어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제 네. 다시 더 이상 생각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아니다. 못 깨닫으면 그거죠. 네. 근데 3회까지 언제 가요? 노력해야죠. 감사합니다. 또 질문. 그냥 화두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화두만 붙들고 있으면 힘이 들 때는 언제쯤이냐? 만일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명상 중에 세다파락하는 뇌파가 나올 때에 몸의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요. 신체적 변화라는 뭔가는 세다파락하는 명상했을 때 나타나는 뇌파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때 되면 막 영상 같은 게 나옵니다. 영상이 뭐 이런 세다파에서 나오는 그 창의력도 막 생기고 그리고 풀리지 않던 문제도 막 풀어지고. 근데 이제 신체적 변화는 산화질소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기체성 물질인데 이 기체성 물질이 중추신경으로 해서 막 그냥 온몸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 이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고 심지어 암세포도 소멸시켜버린다. 산화질소라는 게 대단한 거죠. 기체성이기 때문에 이놈이 막 온몸을 돌아다닌다. 그때 되면 암이 굉장히 유쾌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비슷한 상태가 경안이라는 거예요. 경안이니까 뭔가 마음이 가볍다는 뜻이에요. 수행을 하게 되면 경안이 생기는데 경안이 생기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나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산화질소가 뇌파에 산화질소가 생겨가지고 몸에서 막 돌아다니면 유쾌해지고 그런 거 같거든요. 몸이 가벼워지는 건 뭔가 하면 몸이 이완이 되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매우 비슷해요.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에서 힘이 들었다 하는 건 매우 이제 수행이 익숙해졌다. 익숙해질 때는 힘이 덜 든다 하는 몸이 가벼워질 때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경안하고 비슷해요. 말하자면 유추해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암이 걸리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명상을 해서 산화질소가 생기면 그게 암세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암세포가 생기고 이러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었어도 그 암세포는 없어집니다. 그럼 오래 살게 되죠. 수명도 연장이 되고. 그래 명상하면은 즐겁고 행복이 좀 오래 살아요. 궁극적인 것은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태양기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삶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가슴에 항상 기회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도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고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부르며 중생의 욕으로 변해서는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